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경기도 양주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큰 저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저택은 북쪽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어 마을에서 올려다보면 달밤에도 그 윤곽이 선명히 보였지요. 저택의 주인은 어느 양반 가문의 과부였던 윤씨 마님이라 했습니다. 마님은 20살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을 잃었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가히 천상의 미녀라 불릴만 했고, 검은 머리카락은 밤하늘처럼 깊고, 눈빛은 가을 달처럼 차갑고 슬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과부의 저택이라 여겼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북쪽 언덕 위 저택의 마님은 밤마다 젊은 머슴을 부른다더라. 소문은 주막에서 술에 취한 노인의 입에서 처음 새어나왔습니다. 그 노인의 조카가 저택에서 일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우리 조카가 그 저택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어느 날 밤 마님이 불렀다더군. 그 후로 아무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네. 처음에는 그저 술김에하는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둘 더해졌지요. 김서방의 아들도 그 저택에 들어간 후 보름 만에 돌아왔는데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 석 달을 앓다가 죽었다 합니다. 죽기 전 그 아들이 울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님이 밤마다 나를 불러.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하지만 더 섬뜩한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저택에 일하러 간 젊은 머슴들은 대개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온몸이 말라 비틀어진 차에 돌아왔고 어떤 이는 아예 돌아오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가 화한 것이 아닐까. 아니야.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일 게다. 젊은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는 역이라는 걸. 그래서 저택 주변에 까마귀가 많이 모이는 것인가. 해가 저물면 저택 주변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았고 저택에서 내려오는 길은 흉가를 지나는 것처럼 모두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저택에서는 계속해서 젊은 머슴을 구한다는 방이 마을 어귀에 붙곤 했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식사와 높은 삭슬 드립니다. 건장한 젊은 남자를 구합니다. 그 글씨는 마치 피로 쓴 듯 붉게 빛났고 어느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마을 어귀 느티나무에 새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붙이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지요. 어느 가을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주막에 모인 노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이번에 또 누가 들어갔다더군. 박서방네 막내라는데 아이고 그 집 형제들 모두 머슴살이하다 저택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데 이제 그만 저택에 대해 떠들어야 하네. 밤이 깊었으니 그때였습니다. 주막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고 젊은 남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게 빛났지요. 어르신들, 저 북쪽 언덕 위 저택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머슴을 구한다는데 어디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노인들은 경악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저택에 가지 말라고 말릴 법했지요. 하지만 그 청년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 그곳은 가지 않는 게 좋네. 밤에 마님이 부르면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네. 걱정 마십시오. 제겐 필요한 돈이 있을 뿐입니다.
귀신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기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북쪽 언덕을 향해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 명이 가는구나. 저 청년도 돌아오지 못할 거야. 해가 저물 무렵 기련이 저택의 커다란 대문 앞에 섰을 때 붉은 노을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서 하얀 비단침에 검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꽃잎처럼 붉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기련을 향했을 때 그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들어오너라. 윤씨 마님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기련이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북쪽 언덕 위로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사람은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기련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련은 본래 양반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하며 마을에서 큰 권세를 누렸지요. 하지만 세상일이란 물레방아처럼 돌고 도는 법. 기련의 아버지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벼슬에서 쫓겨나면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아버지, 약은 드셨습니까? 기련은 초가지붕 아래 작은 방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 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한때는 비단 옷을 입고 높은 벼슬을 지냈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병든 몸으로 초가집 방구석에 누워 세상을 한탄하고 있었지요. 기련아, 이 아비가 너무 무능하구나. 너를 이런 고생시키다니. 아버지는 약을 받아 마시며 기침을 영업후 했습니다. 병은 날로 깊어갔고 약값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미 집안의 재산이라곤 살고 있는 초가와 조그만 텃밭뿐이었으니 기련은 매일 남의 일을 해주며 겨우 끼니를 이었지요. 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제가 돈을 모아 좋은 약을 지어 올 것입니다. 그날 밤 기련은 마을 주막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북쪽 언덕 위 저택에서 젊은 머슴을 구하는데 한 달 삭시 보통의 3배라는 것이었지요. 그 돈이면 아버지의 약을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저택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더군. 그래, 마님이 밤마다 젊은 머슴을 불러 전기를 빨아간다는 소문이 있어 주막 한 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련은 귀를 기울였지요. 소문인즉 그 저택의 마님은 젊은 남자의 전기를 빨아먹는 귀신이라는 것. 들어간 이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시체로 돌아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기련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약을 사지 못하면 곧 돌아가실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련은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몰락할 때 팔지 않고 남겨둔 마지막 가부였지요. 어머니,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는 비녀를 품에 넣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동안 집을 비울 테니 걱정 마십시오. 돌아올 때는 반드시 좋은 약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버지는 기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요즘 세상이 험한데. 기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저 좋은 자리가 나타났을 뿐입니다. 아버지에게 북쪽 언덕의 저택에 간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게 되면 분명 말릴 테니까요. 기련이 짐을 꾸리고 마을을 떠나려 할 때 그의 어릴 적 버신 춘석이
달려왔습니다. 길현아, 정신 나갔냐? 그 저택에 간다고? 소문은 이미 마을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알고 있네. 그래, 가야 해. 아버지 약값을 마련해야 하니까. 춘석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마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 길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문일 뿐이야. 그리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버지는 약이 필요하시고 그 약을 살 돈이 필요해. 춘석은 길현의 고집을 알기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부적 하나를 그의 품에 넣어 주었지요. 내 어머니가 준 부적이다. 애군을 막아준다고 하니 가지고 가거라. 길현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가난과 고통의 기억만이 남아있는 곳이었지요. 저 멀리 그의 초가집에서는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북쪽 언덕으로 향하는 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된 길이었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요. 길현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가 언덕 중턱에 이르렀을 때 한 노파가 나무를 해서 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길현을 보자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 바라보았지요. 젊은이, 어디로 가는 길이요? 저 위 저택에 일자리를 구하러 갑니다. 노파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곳은 가지 마시오. 젊은이, 그대는 아직 살 날이 많을 텐데. 길현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가야 합니다. 아픈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라도 가져가시오. 혹시 모를 일이니. 노파는 허리춤에서 작은 청동 방울을 꺼내 길현에게 건넸습니다. 위험할 때 이 방울을 3번 흔들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오. 길현은 의아했지만 방울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노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마침내 언덕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거대한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단단했으며 대문은 붉은 칠이 되어 있었지요. 그 위엔 윤씨가 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이상하게도 대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마치 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에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말렸습니다. 가지 마시오. 그곳은 마귀가 사는 곳입니다. 돌아가시오.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것이오. 젊은이, 목숨이 아깝지 않소. 하지만 길현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귀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게는 일자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대문을 지나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단풍나무와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붉은 단풍잎이 마당을 수놓고 있었지요. 그 가을 풍경은 어딘지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마당을 지나자 안채로 가는 문이 보였습니다. 그 문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검은 비단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그녀는 달빛처럼 창백한 얼굴로 길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네가 우리 저택의 새 머슴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지만 어딘가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길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길현이라고 합니다. 마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달빛에 비쳐
더욱 신비롭게 보였지요. 들어오너라. 이제부터 너는 이 저택의 머슴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특별한 일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기련은 그 말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따라 저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의 머슴방은 행랑채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련은 하루 종일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저택에는 다른 하인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아침에 밥상을 들고 온 나이든 여종 하나와 먼발치에서 본 노비 두어 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저택에 사람이 너무 적구나. 기련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해가 저물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는 낡은 솜이불 한 채와 등잔, 그리고 작은 상 하나가 전부였지요. 기련은 지친 몸을 방바닥에 누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소문이 사실일까? 마님이 밤에 머슴을 부른다는. 그는 품속에서 높아가준 청동 방울을 꺼내 보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새우며들어 방울에 희미하게 반사되었지요. 방울 표면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깜빡이다 이내 꺼졌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고 밖에서는 바람소리와 함께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들렸지요. 기련은 잠시 몸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중천에 떠 있을 때 방문 바깥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비단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 같았지요. 기련은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머슴아, 바람결처럼 가느다란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기련의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머슴아, 문을 열어라.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기련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더욱 신비로웠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 아래로 흘러내려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하얀 비단 속치마만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달의 정령 같았지요. 그녀에게서는 연곶과 계피가 섞인 듯한 이상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마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기련은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마님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속치마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목선과 쇄골은 달빛에 반사되어 백옥처럼 완벽했습니다. 마님은 붉은 입술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슴아, 들어오너라. 네가 맹세한 충성을 보여줄 시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달콤한 꿀처럼 기련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기련은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노파의 청동 방울이 들어있는 도포를 잊은 채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달빛이 비치는 뜰을 지나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정자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정자 주변에는 연못이 있었고 물 위에는 달이 고요히 비쳐 있었습니다. 밤의 정원은 낮과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꽃들은 더욱 향기로웠고 바람은 더욱 신비로웠지요. 마님은 정자 아래 준비된 자리로 기련을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작은 술상과 2개의 술잔이 놓여 있었지요. 앉거라, 머슴아. 기련은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님은 술을 따랐지요. 붉은 빛의 술이 달빛에 반사되어 마치 핏빛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특별한 술이다. 내가 직접 담근 것이지. 마시면 모든 것을 잊게 될 거야. 기련은 술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고 망설였습니다.
소문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마님은 그의 망설임을 알아챈 듯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운가? 소문을 들었겠지. 내가 젊은 머슴들의 정기를 빨아먹는다고. 그녀의 솔직한 말에 기련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은 달빛 아래에서 웃고 있었지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작은 종소리처럼 맑고 영롱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나는 단지 외로울 뿐이지. 마님은 자신의 술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습니다. 그녀의 목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기련은 입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도 술잔을 들어 마셨지요. 술은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있었고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가? 마님의 물음에 기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주변의 풍경이 천천히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좋습니다.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기련의 곁에 앉아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손으로 쓸어내렸지요. 그녀의 손길은 이상하게도 차가웠습니다. 마치 겨울 얼음을 만지는 것 같았지요. 너는 다른 머슴들과 달라. 내 눈에는 두려움보다 지혜가 담겨 있구나. 그녀의 손이 기련의 얼굴에서 목으로, 목에서 가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상한 한기가 퍼졌지만 동시에 몸속에서는 불이 타오르는 듯한 열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마님, 기련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마님은 기련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은 윤이라. 오늘 밤 내게 내 충성을 증명해 다오. 그녀의 목소리는 꿈결 같았습니다. 기련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지요. 마치 달빛의 밀에 갇힌 것처럼 그는 점점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아니, 윤은 기련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피부는 젊음의 생기로 가득했지요. 윤은 차가운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들리는구나. 얼마나 강한지. 그녀의 눈빛은 이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망의 눈빛, 오랫동안 굶주린 자의 눈빛이었지요. 기련은 그녀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윤은 천천히 자신의 속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하얀 비단이 그녀의 몸을 감싸다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지요. 달빛 아래 그녀는 마치 옥으로 조각한 듯 창백하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어딘가 비현실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는 희미한 푸른 선들이 보였고 그것은 마치 물 아래에서 보는 몸의 윤곽 같았습니다. 기련은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했는지 아름다움에 취했는지 구분할 수 없었지요. 그저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은 기련의 위로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기련의 얼굴과 몸을 덮었지요. 그 순간 기련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의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피부에 닿은 윤의 입술은 뜨겁지 않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깊은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련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이제 윤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일었고 그녀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얼음이 맺혔습니다. 그 상반된 감각의 충돌 속에서 기련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지요.
달은 점점 더 높이 떠올랐고 그들의 결합은 깊어졌습니다. 정자 위로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고 연못의 물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꽃들은 밤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만개하기 시작했고 그 향기는 정원을 가득 채웠지요. 그들의 교합은 자연의 질서를 뒤흔드는 듯 했습니다. 마치 삶과 죽음,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의식 같았지요. 기련은 점점 더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빛의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와 윤의 입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내 기운이 너무 달콤하구나. 윤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년을 산 존재의 목소리, 깊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기련은 그 소리에 몸을 떨었지만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길 아래 그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것은 욕망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련의 의식은 흐려졌습니다. 그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윤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가, 때로는 붉은 홀레복을 입은 신부였다가, 때로는 창백한 얼굴의 귀신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기련의 희미한 질문에 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었고 그 미소 뒤로 날카로운 이빨이 보이는 듯 했다가 사라졌습니다. 달이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윤은 마지막으로 기련의 목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지요. 오늘 밤은 시작에 불과해. 내일 밤에도 널 부를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련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몸은 정자 바닥에 힘없이 누워 있었고 그의 피부는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지요. 윤은 다시 하얀 비단 속치마를 입고 정자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정원은 다시 고요해졌고 꽃들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기이한 밤의 만남이 꿈처럼 지나간 것 같았지요. 그리고 동이틀 무렵 기련은 자신의 방 안침상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정재서 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온통 땀에 젖어 있었고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기련은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난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가 다시 그를 부를 것이라는 사실을요. 꿈이었던가? 기련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을 빼앗아간 것 같았지요. 살결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목이 너무나 말라 쩍쩍 갈라질 것만 같았지요. 물. 간신히 물동이가 있는 곳까지 기어가 물을 마신 기련은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지요. 그의 몸 곳곳에는 희미한 푸른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목과 가슴, 그리고 팔목에 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피부에 입을 맞추고 그 자리에 푸른 멍이 든 것 같았지요. 기련은 거울을 찾아 자신의 얼굴을 비춰 보았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기련은 마님과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길, 달빛 아래 창백하게 빛나던 피부, 그리고 그의 몸에서 무언가를 빨아가는 듯한 기이한 감각.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옷을 챙겨 입은 기련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고 저택의 정원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기이한 일들이 모두 꿈만 같았지요. 정원 한가운데에서 마님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보랏빛 치매 옥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요. 어젯밤의 관능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고상한 양반가의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기련이 다가가자 마님은 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아침 식사는 하였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기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자 어젯밤의 기억이 일렁이며 떠올랐지만 지금의 마님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님, 어젯밤에 기련이 말을 꺼내려 하자 마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어젯밤은 어땠느냐? 그녀의 질문은 평범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복합적이었습니다. 기련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기련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맑은 녹차였지요. 마시거라. 기운이 나아질 것이다. 기련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차를 마시자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빠져나간 기운이 조금이나마 돌아오는 듯 했지요. 오늘은 후원의 잡초를 뽑고 낙엽을 쓸어 주었으면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마님의 말에 기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질문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 작업도구를 찾으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내내 기련의 몸은 무거웠고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는 자주 쉬어가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전 머슴들도 이런 증상을 겪었던 것일까? 그래서 결국 사라지게 된 것인가? 기련은 자신이 마을에서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마님이 젊은 머슴들의 정기를 빨아먹는다는 이야기. 이제는 그 소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련은 작업을 중단하고 처마 밑으로 피했지요. 잠시 후 누군가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마님이 아침에 본 노파였습니다. 젊은이 아침 식사는 하였는가? 노파는 기련에게 작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흰 쌀밥과 몇 가지 반찬이 담겨 있었지요. 기련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저택에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노파는 기련의 질문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30년 넘게 있었다네. 윤씨 마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기련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마님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군요? 노파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윤씨 가문은 3대째 이 마을에 살았네. 윤씨 마님의 부모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녀의 남편은 혼례 직전에 사라졌다네. 사라졌다고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혼례를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지. 그 후로 마님은 달라지셨어. 기련은 노파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더 캐묻기 전에 노파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더는 묻지 말게.
벽에도 귀가 있다네. 노파는 일어서려 했지만 기련이 그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십시오. 이전에 이 저택에 온 젊은 머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파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네. 어떻게 사라졌죠? 노파는 기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밤에는 결코 방문을 열지 말게. 그 누가 부르더라도 이제 나는 가봐야겠네. 마님이 찾으실 테니. 노파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기련은 혼자 남아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저택은 점점 더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내내 비가 그치지 않자 기련은 저택 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마님은 보이지 않았고 노파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본체로 향했습니다. 본체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가 이어졌고 방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방은 비어 있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지요. 이렇게 큰 저택에 마님과 노파, 그리고 나뿐인가? 기련은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보자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붉은 초가 켜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련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붉은 홀레복이었습니다. 여인의 홀레복이 인형처럼 앉혀져 있었고 그 앞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지요. 마치 제단 같았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련은 급히 문을 닫고 복도의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어있는 곳 앞으로 마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붉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기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본체를 빠져나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으로 돌아온 기련은 품속에서 노파가 준 청동 방울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방울 표면에 새겨진 글자들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밤에도 마님이 나를 찾아올 것인가? 기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단순한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기이하고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저물자 마치 신호라도 되는 듯 비가 멈췄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오늘은 어제보다 달이 더 크고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기련은 문을 꼭 닫고 등잔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말대로 밤에는 결코 문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베개 밑에 청동 방울을 숨기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무사하시길. 기련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마님이 오늘 밤에도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불안감 속에 작은 기대감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달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기련은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의 꿈속에서도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머슴아, 문을 열어라. 첫날 밤 기련은 결코 방문을 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깊은 밤중에 들려오는 마님의 목소리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지요. 마치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을 홀리듯 그녀의 목소리는 길현의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머스마, 문을 열어라.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길현은 마님에게 이끌렸습니다. 때로는 정자로, 때로는 연못가로, 때로는 그녀의 방으로 그를 데려갔지요.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마님의 요구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더 깊이. 윤씨 마님의 속삭임은 한밤중의 바람소리처럼 길현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고 그녀의 욕망은 끝이 없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님의 모습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정욕의 절정에 이르면 그녀의 눈은 붉게 빛나고 손톱은 날카로워졌으며 가끔은 이빨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내 기운이 너무 달콤하구나. 그녀는 길현의 목덜미와 가슴, 그리고 손목에 입을 맞추며 그의 기운을 빨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을 주었지요. 마치 길현의 영혼 일부가 그녀에게로 흘러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런 만남이 계속되면서 길현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어졌고 안색은 창백해졌으며 걸음걸이는 불안정해졌습니다. 낮에는 조금만 일해도 숨이 차고 자주 현기증을 느꼈지요. 그는 자신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거울로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님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낮에는 도망치겠다고 결심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목소리에 모든 결심이 흔들렸지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는 그녀를 갈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길현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방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지요. 그의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졌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늙은 노인처럼 생기가 사라져 있었지요. 아버지, 제가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길현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벌어 아버지의 약을 사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노파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젊은이 먹어보게. 기운을 차려야 할 게야. 노파는 길현을 일으켜 앉히고 죽을 떠먹였습니다. 죽은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목으로 넘어가자 몸에 약간의 기운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노파는 길현의 창백한 얼굴을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네도 다른 머슴들처럼 될 게야. 다른 머슴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노파는 주위를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님에게 기운을 빼앗기고 말라 죽었지. 어떤 이들은 몸이 마르고 말라 미라처럼 변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어. 길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마님은 정말로 사람이 아닌 건가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자네에게 이 저택의 진실을 알려주겠네. 노파는 방문을 꼭 닫고 창문 밖을 한 번 더 살핀 후 길현의 곁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이 저택의 마님,
윤씨가의 외동딸 윤희는 혼례를 앞두고 있었네.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이웃 마을의 부잣집 아들이었지. 혼례 준비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었는데 노파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례 전날 밤 그녀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네. 방 안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지. 모두가 자살로 여겼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그녀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기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죽였나요?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였다네. 윤씨가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그랬지. 기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영혼은 떠나지 않았지. 원한과 분노,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으로 가득 찬 그녀의 영혼은 저택에 머물렀네. 노파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 그녀는 돌아왔어.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윤희가 아니었지. 그것은 원념의 화신, 여귀였어. 여귀. 기현은 그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역귀는 원한을 품고 죽은 여자의 영혼이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유혹했지. 그리고 그의 모든 피와 정기를 빨아들여 말려 죽였어.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녀의 한은 풀리지 않았나 봐. 그녀는 계속해서 젊은 남자들을 찾아다녔고 결국 이 저택으로 돌아와 머물게 됐지. 그래서 젊은 머슴들을 불러들인 건가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그녀는 젊은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어야만 이 세상에 머물 수 있어. 그리고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녀의 힘이 가장 강해지지.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희생자를 완전히 소진시키지. 기현은 노파의 말을 되새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점점 차오르고 있었고 이틀 후면 보름달이 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죽게 되는 건가요? 노파는 기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아직 희망은 있네.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어. 어떻게요? 노파는 품속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기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나의 스승님께서 주신 부적이야. 이것을 항상 품고 다니게. 그리고 이것을 목에 걸면 오늘 밤만큼은 그녀가 자네를 찾지 못할 거야. 기현은 감사히 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노파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네. 자네가 이곳을 떠나는 것만이 살 길이야. 하지만 그녀는 자네를 쉽게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일 밤 나를 만나게. 우리가 함께 탈출할 방법을 찾아보자. 노파는 일어서려 했지만 기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왜 저는 그녀를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그녀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노파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의 힘이야. 그녀는 자신의 희생자를 정신적으로도 사로잡지. 특히 자네 같은 순수한 영혼일수록 더 쉽게 말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네. 무슨 뜻이죠? 노파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윤희는 생전에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이었어. 그녀의 일부는 아직도 이 저택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네. 어쩌면 그것이 자네를 부르는 것일 수도 있어. 노파의 말에 기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마님과 함께한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갈망,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 비치는 깊은 슬픔.
그것은 단순한 욕망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가봐야겠네. 마님이 알아채면 안 되니까. 오늘 밤은 부적을 목에 걸고 있게. 그리고 내일 해가 질 무렵에 후원의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서